시작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질문 하나에 짧게 답해 주시면 1시간 촬영하려고 하니까 홍범도 장군이 포수였다 하는 걸 아는 분들이 썩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광복 80주년 관련한 책 보는 걸 보다 보니 국내 의병들도 승려도 있었지만 포수들이 꽤 활약을 했다. 근데 포수를 하다가 홍범도 장군이 그러면 독립운동 독립군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언제부터 갖게 됐을까요? 이제 일제가 군대 해산을 하게 됩니다. 예. 예. 네. 이제 군대 해산에 저항을 해서 예를 들면 원주 진위대 민경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 이제 저항해서 군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네. 한양으로 이제 진공 작전을 펼치다가 네네네. 결국 이제 이제 잡히게 되고 전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굳이 시기로 따지면 네. 1910년 전후 되는 건가요? 1907년 7년, 네. 10년 전후에 네. 7년. 네. 1905년에 일본이 이제 네. 통감부를 설치를 그랬죠. 하고 네네. 사실상 우리나라를 집어먹게 됩니다. 네네. 국제사회 속에서 조선의 나라는 없으니까. 네, 외교권 박탈당하고. 예. 네. 그래서 10년에 이제 우리가 경술국치를 당하긴 하지만 그 전에 7년에 군대 해산을 해버립니다. 네네네. 네.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일제가 그 포수들에게 네. 자기 생명줄과 같은 총. 그러니까 총. 네. 네. 그 총을 다 압수를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포수들은 총을 내려놓으면 그 생계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갑니까? 네. 그 유명한 홍범도 같은 경우는 네. 호랑이를 잡아야죠. 네. 그때 의병들을 규합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1907년, 10년 그즈음에 네. 그러면 의병들을 모아서 시작한 게 장소는 거기가 그때 당시 이제 함경도. 예. 그러니까 평양에서 태어났으나 평양 지역에서 함경도 쪽에 가서 함경도로 이동을 한 까닭은 결혼과 가정을 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갓집. 네. 처갓집 함경도니까. 그러면 부인이 궁금해요. 네. 부인은 어떤 분이었어요? 부인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강원도의 사찰에서 홍문호 장군이 사실 그때 이제 세상을 좀 배웁니다. 거기에서 사찰에서 성녀생활 잠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비구니와 눈이 맞습니다. 이건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승려 생활을 했고 홍범도 장군이 그 스님과 스님, 비구니, 여성 승려와 눈이 맞은 거구나. 그럼 다 환속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처갓집이 있는 함경도, 이제 삼수갑산, 그 포수들이 많은 거기 이제 처갓집에서 사실상 그 가정을 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신혼생활을 하게 되죠. 천생연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당시 미뤄집다컨대 갓 스물 이 정도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두 분의 나이가 맞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그러면 왜 포수로 하게 되냐면 사실 그 전에 제가 홍범도 장군의 평양에서 태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평양 감영에서 그 당시 우리가 아직 국권을 잃어버리기 전에 평양 감영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지국군인으로 홍문호 장군이 이제 군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대한제국의 군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실상 총기를 다루고 장래 백발백중 포수 독립군 사령관이 되는 명사수 명포수가 됐어. 명사수가 되고. 자, 그럼 한번 정리해봐요. 젊은 시절에 혈기방장할 때죠. 그때 구한말 대한제국에서 군인을 모집했다. 그때 저요 손 들고 가서 군인이 됐어.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군인이 된 거네요. 그런데 일제가 조선군 대한제국의 군 해산령을 내렸어. 대한제국의
군대가 유명무실해질 거죠. 없어졌어요. 그 이후에 포수가 된 겁니까? 그러면 못하니까 포수 되겠다. 그래서 포수의 길을 걸으려 했는데 총도 잘 쏘고 용맹했을 테니까. 그런데 일제가 포수들에게서 총을 다 걷어들였다. 그게 몇 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게 지금 1907년에 네네. 이제 군대 해산령이 내려지고 그 포수들의 총기를 압수하는 그 조치가 6년인가 지금 제 기억엔 1906년 정도 될 겁니다. 예. 그 무렵입니다. 네네네네. 그거는 제가 좀 기억이 지금 갑자기 지금 연도수는 조금 네네네. 기억이 있는데 그 무렵에 했는데 하여튼 시간의 흐름만 보면 네. 승려였다. 그런데 사찰에서 비군이와 눈이 맞아서 둘이 결혼하려고 속세로 나왔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군대에 지원했다. 대한제국의 군인이었다. 대한제국의 군대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됐다. 그 이후에 뭐하지 하다가 포수의 길을 걸었다. 근데 포수에게서 일제가 뭐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총을 다 걷어갔다. 생계가 막막해진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어요. 네.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홍건우 장군은 그 이후에 이제 포수로서 이제 그 인기가 아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수를 중심으로 한 의병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일제에 항거하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 역사에 국사책에 기록되어지는 이제 그 포수를 중심으로 한 의병이거든요. 거기에 홍범장 그 중심에도 홍범 장군이 있었다라는 거고 홍건우 장군이 어떤 대중적인 어떤 그런 그 대중성이 아주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분 자체가 뭐 쉽게 말해서 아주 건물세가의 자제도 아니고 또 양반집에서 태어난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가장 그 기층 민중의 아들이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보수들의 어떤 그런 그 대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분의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의병을 직접 모집을 해서 의병장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조선 안에서 의병장을 하다가 대한제국 안에서 어찌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실제로는 1910년에 이제 그 경술국치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일본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고 그때 일본은 아시겠지만 무단 통치를 합니다. 헌병들을 내세워서 심지어 교사들도 칼을 차고 맞아요. 그 교육 현장에서 칼을 차고 교사들이 누구는 그 교사들이 다 순사도 그렇지만 칼을 차고 다니는 거 부러워해서 또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일제가 한반도를 식민지로 완전히 집어먹고 난 뒤에 했던 게 토지조사 사업이잖아요. 토지조사 사업에 등록하라. 그리고 내 땅이 대대로 이게 내가 여기서 조상한테 물려받은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짓는데 왜 저기 중독부에서 그 중독부에다가 여기에 대한 또 이 토지에 대한 뭐 온갖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 조선 농민들 중에서 토지조사 사업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랬겠죠. 그 토지는 아시다시피 일본이 다 등록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주인 없는 토지네. 다 뺏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서 농토를 잃었던 많은 분들, 그분들이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만주와 연해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뭐 국제적으로도 정세가 혼란스럽기도 했겠지만 이 국경에 대한 인식이 지금 같지 않았을 때잖아요. 두만강, 압록강, 그러니까 함경도에 살고 있던 우리 배달 민족들이 척박하고 먹고 살 거 없고 일제의 수탈이 심해지니까 땅도 뺏기고 그러면 일단 넘어가 보자. 그래서 저도 주워드린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연변, 길림 이쪽에 그 척박한 토지를 다 일궈서 비옥하게 만들고 농사를 지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와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거죠. 맥을 같이 합니다. 일제 이제 탄압이 심해지고 또
그 의병들이 포수를 중심한 의병들이 총을 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일제 한거에서. 네.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반드시 네. 진압을 반체제 세력이죠. 그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그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네. 그 일제 그 어떤 그 토벌을 네네. 피해서 당시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기가 네네. 쉬웠기 때문에 네. 홍문우 장군은 만주를 경유해서 연해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 무렵에. 하긴 강이 가보셨겠습니다만 제가 연변에 그 조선어 취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 땅이죠 지금은. 거기 중국 공산당원인 연변 조선어 방송 그 관계자 덕분에 민간인들이 다니지 않는 그 임도 군사도로를 따라서 한번 그 두만강 편지는 적이 있는데 두만강은 강도 아니더군요. 개천이 개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북한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이 안녕 물론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이름을 부르면 당연히 들릴 것 같고 정말 여기서 한 10여 미터 그 개월 건너면 북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경도에 있던 우리 선조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더욱이 일제가 또 탄압을 하니까 일단 넘어간 거예요 그리. 그때 넘어간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홍문우 장군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부르는 연해주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 다시 말해서 이제 고려인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연해주에 거주하던 우리 이제 동포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동포 사회에서 이제 홍문우 장군은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봉오동 전투를 사실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봉오동 전투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예, 영화로도 제작됐지 않습니까? 그 봉오동 전투가 갑자기 성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의병들이 일어나고 또 군대 예산에 그 한거해서 그 당시 구한말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또 의병을 일으키고 그러한 그 경험들의 축적치 그리고 또 민들은 그게 포수들에게서 총을 뺐으니까 포수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그 일제 그 정책에 항거하면서 의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한 것들의 어떤 그런 경험과 노하우들의 축적치 그거 플러스 사실은 그 연해주가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연해주가 항일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연해주 하는데 제가 그 연변 길이 말씀드렸잖아요. 연해주가 지도로 보면 저기 어디쯤 되는 겁니까? 연해주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현재 러시아 말로 그 크라이스키 모랴 다시 말해서 연해주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극동 지역 고려 말로는 원동이라는데 블라디보스토크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북쪽에 그럼 길림 연변 그 북쪽인 거네요. 그렇죠. 1860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도상에서 보여지는 러시아 땅, 그 땅이 1860년 그 전까지는 청나라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그 땅을 러시아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야 말이 그렇지. 1860년이면 불과 얼마 전의 역사입니다. 나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원장님이나 저나 1960년대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100년 전에는 그 땅이 청나라 땅이었고 그 지역에 지금 기준으로 뭐 100년도 안 된 그 과거에는 우리 민족들 뭐 조선인들이 거기 많이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잠깐만 이제 또 말씀드리면은 청나라는 이제 중원을 정복을 하고 베이징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광대한 땅을 사실 청나라 때 중국의 광대한 땅을 청나라 때 만드시는데 그래서 많은 만주 사람들이 중원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왕조가 이제 봉급령을 내리거든요. 우리 선조들이 제대로 살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원을 지배하기 위해서 나오지만 이 지역은 봉급령을 냅니다.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주인은 땅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네. 그 저기 그러니까 봄에, 한마디로 네. 서로 관심이 없던 땅이었던 거죠. 그렇죠. 거기에 우리 조선이 들어가서 우리는 들어가서 그 농사를 지었고 그렇죠. 초기에는 봄에 네. 월경을 해서 네. 강을 건너가 들어가서 봄에 농사를 짓고 네. 가을에 수확을 해서 다시 넘어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아예 거기다가 눌러앉게 되고 그게 제만 또 제연해주 우리 동포 사회의 네. 기원 시작이 되는 거죠. 사할린도 그쪽인가요? 사할린은 이제 사할린 섬, 네. 그 일본의 홋카이도, 북해도 위에 홋카이도 바로 위에 네. 그 사할린 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조선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많이 살았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 동포들이 있는데 네. 거기는 역사가 아예 다릅니다. 그건 이제 일제가 네. 그 사할린 지역엔 탄광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제가 징용, 네. 우리 조선 사람들 징용을 끌고 네. 가서 이제 그러면 남겨놓고 온 거죠. 오늘이 제가 이 알마티 카자흐스탄에 체류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밤 비행기고 우리 원장님 덕분에 여기저기 이제 소개받아서 저를 데리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볼 거 다 봤고 고려문화원 산모실에 앉아서 왔으니 무언가 뜻깊은 일을 하나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 느닷없이 예정이 없던 이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홍범도 장군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 가닥을 잡았고 연해주 말씀을 하시기에 사할리는요? 라고 또 여쭈었더니 사할리는 일본과 관련이 있고 역사적으로 결을 따지자면 좀 다른 것이다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와야겠는데 아니야. 다음에는 한국에 오시면 한 번 더 하자고요. 뭐 사할린 쪽 얘기를 해도 되고 여기서 잠깐 말씀 들어보니 우리 원장님의 전공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 가만히 들으면서 이분이 역사학 공부한 분인가? 사학과인가? 땡. 전공이 국문학이잖아요. 네, 국어 국문학입니다. 근데 이제 홍범도 장군 얘기 또 이어가겠습니다만 어쩌다가 국어 국문학을 전공한 분이 이쪽 카자흐스탄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인데요. 여기 알마티 국립대학교 조선어과 교수 채용 공고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또 뭐 몇 시간 분량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학부를 졸업하고 국어 국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알마티 국립대학의 조선어 학과라고 할게요. 조선어 학과에 교수 초빙을 받아서 왔어. 네. 실제 교수를 했고. 네. 그래서 교수님으로 오신 거네요. 그것도 네. 역사학이 아니라 네. 조선어, 국어 선생님으로 오신 거예요. 한국어 선생님으로. 네. 그런데 30년 넘게 뭐 잘 풀렸다면 풀린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거기 주저앉았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것은 그것도 또 이야기가 좀 길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모스크바에 가서 박사학위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모스크바가 카자흐스탄으로 바뀌었고 제가 여기서 사실 고려인 박사입니다. 고려인 강제이주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그러면 조선어에 대한 논문을 쓴 게 아니라 네. 고려인에 대한 논문을 학위를 받으신 거예요? 네. 조선어로 논문을 썼었으면 좀 더 수월하게 그러셨겠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 홍범도 장군 얘기보다 이게 더 흥미진진하긴 한데 그냥 조선어 논문 썼으면 수월하다는 말씀도 본인이 하셨고 어쩌다가 그 고려인에 대한 논문을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그런 호기심들을 제 스스로 주체하지 못한 거죠. 논문 제목 1920년대 30년대 러시아 사회 경제사를 통해서 본 고려인 강제이주 얘기한 연구. 그래서 이 시점을 바삭하게 그 당시 상황을 잘 아시는군요. 그럼 다시 홍범도 장군에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만주 연해주 쪽에서 의병 독립군 활동을 했어요. 뭐 봉오동 정도 말씀을 하셨고, 그건 이제 독립운동사, 독립군, 뭐 투쟁사 영화도 나왔으니 홍범도 장군이 매우 용맹스러웠고 의용군을 통솔해가는 리더십이 빼어난 분이었다는 것들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카자흐까지 왔는가 그분이? 네, 그것은 고려인들이 1937년
중앙아시아로 이제 강제 이주 당하게 됩니다. 그 독립운동 독립군 활동을 할 당시에 아니 그 이후에 30년대 그때 이제 홍문호 장군도 우리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지금 카자흐스탄 땅 그들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요거는 37년 강제 이주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평안도에서 그 결혼하고 저쪽 함경도에 갔어요. 함경도에서 포수 생활하다가 독립운동하고 압록강을 넘었어. 독립운동을 했어. 독립군 활동을 했어요. 독립군 활동은 언제까지 한 겁니까? 계속 하셨죠. 네. 그런데 37년 연해주 강제 이주가 있는데 그럼 독립군의 신분으로 강제 이주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에 이제 봉오동 전투의 승리 그리고 그 일본의 정규군이 쉽게 말해서 그 이제 유격대한테 박살이 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독립군을 쫓아서 이제 일본의 정규군들이 이제 막 정원이 돼서 그 투입을 하려고 나섰죠. 그래서 이동한 게 조금 더 서쪽으로 지금 현재 이제 청산리 전투가 일어났던 그 현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거기가 이제 더 백두산 그 근처로 이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산리 전투에서 또 다시 일본군은 이제 그 우리 괴멸되죠. 거의 괴멸수준으로. 그 뒤에 일본은 쉽게 말하면 이제 간도사변이라든지 뭐 이런 대대적인 우리 동포들의 살고 있는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아이고 맞아요.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 초토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초토화 작업 왜냐하면 이렇게 독립군이 신출귀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간도 지방에 있는 우리 그 동포들의 마을들이 보급 기지의 역할도 하고 독립운동의 기지의 역할도 하고 독립군을 공급해주는 그 인원을 계속 공급해주는 어떤 역할도 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투벌 작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범 케이스로 우리 동포들의 마을을 그 마을을 아예 없애는 거야. 초토화시키고 부녀자 뭐 어린애 할 거 없이 불태워버리고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이 이제 대열을 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독립군이 계속 활동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이제 동포들의 마을이 계속해서 그러한 그 초토화 대상이 되고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그 저기 만주 북쪽에 밀산을 경유해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의 그 북만주와의 그 국경 지역에 있던 자유시로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수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이동합니다. 김자진의 북로 군정수도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홍군도 부대들도 이동하게 되고 뭐 서일 장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립군 부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하고 밀산에 모여서 결국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열도 정비해야 되고 그리고 우선 소나기는 좀 피해야 되고 또 사실 보급품도 봐야 돼요. 그렇죠. 총이 있어야지 총알이 있어야 싸우니까 그 어떤 이제 그 연속선상에서 쭉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홍문호 장군도 홍문호 부대들도 함께 이동하게 되고 그게 이제 대한독립군단을 하려고 해서 통합을 하게 되고 군단장은 서일이 되고 우리 홍문호 장군은 부사령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제 자유시로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자유시 참변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홍문호 장군은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잠깐 드릴까요? 자유시가 그 우리가 아는 그 자유인가요? 예, 맞습니다. 러시아 말로 스바보다. 고라 그러니까 시티 오브 리버티, 프리덤 프리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바보다라는 우리 말로 하면 자유시가 되는 자유시. 그 러시아의 그 자유시라는 러시아의 그 말을 번역한 거군요, 자유시. 번역한 겁니다. 이제 그것도 그 자유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이해해야 될 게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러시아는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러시아 혁명이 성공을 했어요. 네네네. 레닌이 있고. 네네. 그런데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자마자 내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한 4년 동안 내전이 일어나거든요. 그 네. 내전의 핵심은 그 다시 체제 복구. 이제 왕정 네네. 복구를 시키기 위해서 네. 이제 쉽게 해서 반혁명파 왕당파들이 이제 그 백군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적군은 이제 네. 혁명파들 네. 레닌을 따르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그 사회주의 혁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 혁명이 자국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네. 그 당시에 가장 선진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음. 미국, 일본 이 5개국이 네. 군대를 파견합니다. 러시아로. 아, 그거 아는 분들 많지 않은데 저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 유럽과 일본, 그 아메리카, 미국 네. 나름 강대국이었던 이들이 그 레닌의 혁명을 다시 뒤집어엎자. 네. 그 제전 러시아의 왕정 복고를 지원하는 전쟁을 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지원한 내전을.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7만 명이라는 정규군을 집어넣었어요. 아니 말이 그렇지 일본에서 네. 거기가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거리도 아닌데 그 7만의 병력을 보냈다는 거예요. 일본은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주군도 있었겠지만 네. 그쪽 통해서 기차 타고 쭉 이동을 했나 보죠. 그렇죠. 야 7만 당시에 네. 일본 지금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네네. 핵심은 네. 그 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러시아와 미국과의 전쟁이고 네네. 그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네. 실제로는 미국이 모든 그 그렇죠 뒤에 있죠. 네, 뒤에 뒷배가 있고, 있는 거고. 네.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네. 자금 끊으면 전쟁은 바로 끝날 수 있는데 네네. 러시아와 미국의 대결인데 표면적으로 우크라이나 근데 그게 솔직히 러시아 땅에서 일어나는 내선과 같은 거라고. 네네네. 러시아 사람들이 보는 그 러우 전쟁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거하고 시각이 다릅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그것만 이제 놓고 보더라도 만약에 우리 한국군이 7만 명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갔다고 해보시죠. 어마어마한 네, 전세에 그럼요, 영향을 그럼요. 끼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일본군만 해도 7만 명이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예. 그것도 그 백군을 지원하고 네. 백군과 연합작전하고 그러니까 그걸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연해주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네네. 입장에서 보면은 나쁜 놈들이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내일 모레 국내 진공작전도 해야 되고 네네. 지금 여러 차례 그 앞에도 몇 차례 국내 진공작전 시도하기도 합니다. 네. 소규모이긴 하지만 예. 군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네. 근데 당시 우리 동포들의 입장에서 또 독립운동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군의 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연해주로 들어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네. 단순히 이 뭐라 그럴까 그 한마디로 멘붕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시의 독립군들은 일본군의 연해주 진출을 자시할 수 있는 상황. 그렇죠. 그래야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독립군 부대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총이 있어야 되고 네. 총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군이라면 치가 떨리는데 예. 우리 동포들이 대부분 3.1운동 때 건너간 분들 또 그 앞에 군대 해산 때 또 네. 건너간 분들 네네. 또 이제 구국 독립의 일념으로 네. 우국지사들이 또 그 건너가신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독립군 부대가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우리에게 총을 해달라고 했지만 네네. 실제로 총을 지원해준 사람은 러시아의 레닌 정부였던 거죠. 레닌 정부.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혁명을 떠나서 네.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에 맞서서 그 사회주의가 이제 그 힘 커가는 거를 막으려는 말씀하셨던 이 서방의 당시 선진국 강대국들이 백군을 지원하여 내전을 획책했고 그러다 보니
일본군이 정규군만 7만 명이 들어갔는데 일본 일제 강점돼 있는 조선 대한제국의 독립군들을 레닌이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많은 독립군대가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명한 몇몇 전투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 독립군 부대들이 그 일본군을 격퇴하는데 네. 또 백군, 네. 또 백군, 네. 백군들을 격퇴하는데 큰 전공을 네. 시험합니다. 네. 저놈들을 몰아내고 일본 놈들하고 짝짝꿍이 되는 백군은 네. 그러니까 이놈들을 몰아내야지만이 네. 예. 우리의 조국의 독립도 국내 진공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네. 때문에 참 그 재밌다고 하면 안 될 일인데 저희 그 짧은 역사의 그 단견으로 보면 그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레닌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거를 바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세력을 죽이려고 뭐 영국, 뭐 독일, 미국, 일본 이들이 연합해서 뒷배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백군의 네. 왕정복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불과 뭐 10년, 20년, 몇십 년 뒤에 일본과 미국은 적군이 되고 소련과 미국도 연합군이 돼서 일본을 이제 망하게 하는데 같이 힘을 쓰고 그리고 얼마 뒤에는 북쪽에 소련군 진주하고 남쪽에 미군 진주해서 남북 분단이 된. 야 이게 정말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내 친구인지 정말 냉정하군요 정말. 국제사회에서 있어. 국제사회는 영원한 적도 영원도 없고 그렇죠. 그 한 가지를 확실히 우리가 뭐 우리 세대뿐 아니라 네. 우리 이제 2030 세대들은 네. 뭐 우리 차세대들이 네. 항상 이제 우리 역사적 교훈으로서 우리가 맞아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하긴 적도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소련이래요. 소련 소비에트 공화국 소련은 적국이고 중공이라 중공 맞습니다. 중국 공산당 소련 놈들한테 속지 말고 미국 놈 믿지 말자 그런 노래도 있었고 맞아요. 우리가 대다수의 우리의 선조들이 그 배움이 짧고 또는 글자를 모르는 문명들도 있었지만 어떤 실존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이미 몸으로 깨달았던 거죠. 그렇지. 소련 속지 말고 미국에 미국 놈 믿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우선은 어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맞아요. 뭐 독야청청할 수는 없으나 그럼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그럼요. 지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중심은 항상 우리가 한다라는.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중국 공산당이고 우리가 말하는 중국은 타이완이었잖아. 타이베이. 지금 자유중국이라고 얘기를 옛날에 했었고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 그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될 그 무렵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고 대만 대사관 자리가 지금 중국 대사관이 자리가 됐고 우리 한국 서울에요. 그 불과 30년 40년 전의 일인데 그 옛날에는 철천지 원수였던 중국과 소련이 중국하고 교역량은 매우 많고 경제적으로 뗄 수가 없고 소련도 그랬습니다만 또 요즘 조금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가면 끝도 한도 없어. 아까 그 자유시 얘기하다가 이쪽은 흘렀어요. 자유시 얘기 짧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자유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면 나와 있으니까 뭐 굳이 뭐 제가 그걸 다 다시 한번 제가 리바이벌 할 생각은 없고요. 근데 그 자유시 그 참변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지만 이제 그 이전에 좀 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념이나 어떤 이런 걸 다 떠나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레닌의 혁명 정부, 레닌 정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그 정권을 이어갔는데 과거 이제 제정 러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권력을 획득했잖아요. 그러니까 레닌 정부가 오라고 한다고요. 오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 독립군 부대들도
지금 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네. 우리도 사실 보급해야 되고 좀 네, 네, 이제 좀 네. 쉬어야 되고 예, 예. 일본군에 계속 쫓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이 봉오동 청산리에서 대패하고 난 뒤에 독이 올라가지고 네. 그 저기 우리 독립군들 토벌 작전을 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결국 자유수로 들어가게 되고 근데 이제 자유수 참변이라는 것은 왜 참변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 얽혀가지고 결국에는 그 부대의 이제 그 통수권, 네, 네. 군권을 누가 확립하느냐라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좀 갈등이 좀 있게 됩니다. 네, 우리 그 독립군 우리 독립군 내에서도 네.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도 근데 그 부분은 뭐 팩트니까 팩트대로 우리가 이제 네, 네. 이해해야 되지만 네, 네. 그걸 과도하게 또 어떤 시각에 따라서 너무 그 부풀릴 필요는 없다라는 네, 거고 네.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도 처음 가는 길이고 우리 독립군들도 그렇죠. 처음 가는 길이고 네. 또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혁명을 하긴 했지만은 그 혁명을 할아버지들이 하겠습니까? 그 혁명의 길이 얼마나 고단한데 네, 네. 그게 그 레닌 정부의 그 권력을 지닌 사람들의 핵심적인 사람들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처럼 뭐 50대, 60대, 70대처럼 네, 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사람들도 처음 가는 길이고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내부도 갈등이 있었어요. 무슨 갈등이냐면 혁명을 성공해서 이 현실적으로 이 나라를 좀 산업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네. 이 일본이란 이 동쪽에는 일본, 서쪽에는 독일이란 이 막강한 나라들이 네. 공업화되어 네, 있는 예. 이 나라들이 러시아와 이 긴장 관계가 놓이면 러시아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이좋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때 러시아가 취했던 조치가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국경을 접해 있으니까 네네. 당시에. 네. 그러니까 그 남사할리는 일본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북사할리는 이제 러시아 땅이었고 그리고 만주가 그때 일본 괴뢰정부 세웠을 때 만주는 네. 이제 그러니까 만주의 그 만주 괴뢰정부는 그 이후 만주 그건 이후입니다. 네네. 1930년에 만주 괴뢰정부 생긴 그 이후인데 어찌됐든 조선은 이미 없어졌고 이건 일본 네네. 땅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이 러시아가 그렇겠네요. 국경을 접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빌미를 제공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내린 정책이 뭐냐면 완충 국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꼬투리가 안 잡힌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연해주와 시베리아 지역에 극동공화국이라는 게 생깁니다. 잠깐만요. 계속 한번 볼게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목이 잠기네. 네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독립운동을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민 그 당시 러시아가. 현존하는 유일한 그 어떤 그 국가가 사실 네. 러시아였거든요. 예. 그래서 무기도 지원받고 또 독립 자금도 지원받았습니다. 그 또한 팩트이고 그런데 러시아가 이제 혁명을 성공을 했고 본인들도 자신들의 나라를 좀 반석 위에 올려놓고 싶은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본인도 잘 모를 때였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코민테른이라는 걸 만듭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혁명을 러시아만 혁명에 성공해서는 안 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이제 혁명을 해서 다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이런 쉽게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야지 이게 국제주의 노선을 선택을 하게 되고 네. 그 결과로 이제 코민테른이라는 게 만들어져 국제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자유시 참변 이른바 그러했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가 당시 내서둔 국익과 뭐 충돌하는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뭐 세력이 있었을 터이고 그로 인해 빚어진 뭘 원자이든 근원원이든 원인이 된 게 자유시 참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거기서 홍범도 장군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은 이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을 때 자유시 참변은 이제 우리
독립군에 이제 군권을 네네. 놓고 사실상 갈등이 일어난 거고 네. 그때 사실상은 70% 80%는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일단 무장 해제를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중에도 우리 독립군 중에 일부는 나에게 총을 달라. 그리고 총알을 달라. 끝. 네.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 네. 난 군인이다. 네. 이게 무장 해제 동의 못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네네. 인간사는 다 그렇죠, 다양하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막판에 이제 그 단판을 짓습니다. 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일부가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무장 해제 하라고 그렇게 사실상 포위당하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 누가 포위했냐면 이제 러시아 네. 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독립군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빚어지게 되는데 뭐 정리하면은 우리 내부적인 어떤 그런 그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네네. 우리가 그 군권을 예. 네. 놓고 갈등을 벌였던 거, 독립운동가들 그 상층 지도부들에 네. 조금 반성할 부분이 사실 있는 거고, 네네. 우리의 반성도 반성이지만은 네. 또 우리를 지원하려고 러시아 했던 러시아 내부에도 약간의 그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네. 그 무리하게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좀 여론을 살펴서 결정해주면 좋은데 아니야 당신들이 군권을 장악하세요라고 네. 했다가 또 이게 몇 번 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혼란이 가중되게 예. 되고 갈등이 전폭됩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잘못도 있는 거고 우리의 잘못도 있는 거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인명 피해가 생기게 되고 아까운 독립군의 목숨 잃게 되는데 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홍범 장군은 무장 해제하자는 편이었어요. 네. 지금 상황은 엄혹하고 네네. 이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 일단 이렇게 하자라고. 네네.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지금 그게 러시아 땅이라고요. 러시아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동의를 해서 러시아 땅에 지금 들어가는 거라고. 그런데 무장을 해제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결국 군사 재판에 넘겨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이제 물론 아니, 홍범도 장군이 군사재판 아니 홍범도 장군은 아니고 아니죠. 무장 해제 반대했던 네네네. 네, 그 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이제 진압을 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군사 재판에 서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 홍범 장군은 이분들은 결국 독립을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그 외에 그리고 이제 잠깐의 이제 어떤 전술적인 판단 착오로 결국 무장 해제를 반대하다가 이렇게 된 분인데 이분들의 그 중국 독립을 향한 그걸 어떻게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군사 재판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이렇게 그 처분 내리는 것은 아니다. 네. 비록 이분들이 무장 해제에 반대는 했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무장해제 반대파에 대한 옹호를 한 거군요. 홍범 옹호를 장군이. 했죠. 네, 그런 기록들도 나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뭐 자유시 참전이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홍범도 장군 이야기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 정세가 이제 급변하게 됩니다. 네네.
이제 30년대가 되면은 일본은 노골적으로 군국주의화 네. 이 길을 가게 되고 예, 예, 예. 저쪽 러시아로 봤을 때는 저 서쪽에는 독일도 이제 파시즘 국가, 네. 나치가 네. 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을 보면은 이 지긋지긋한 전쟁, 내전 끝내고 이제 좀 그 산업 공업화를 좀 네. 하고 싶은데 이게 동서 양쪽에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예, 거죠. 예, 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30년에 일본이 만주를 먹어버립니다. 네, 네. 그 껍데기뿐인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실제로는 일본이 만주까지 먹어버리는 네, 만주를 네. 통치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러시아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연해주 시베리아도 일본이 올라오구나. 일본이 작정을 하면 금방 네, 예. 영토 야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네, 러시아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다시 말하면 노령으로 러시아 영토에 넘어간 독립군들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네. 그때는 네. 러시아가 가능하면은 일본과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사실상의 30년대부터는 그 노령 러시아령의 독립군 활동들이 무장 독립군의 활동들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네, 네, 네. 홍준 장군은 그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둔전. 네, 네. 향후 예. 우리 독립 전쟁을 해야 되니까 예. 우리 그 독립군 나의 그 동료들과 함께 둔전을 일구면서 네. 그 둔전이 우리 역사책에서 봤던 둔전제 그 둔전. 맞습니다. 예. 평소에 농사를 짓고 네. 우리의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축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일단 먹고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네. 또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러면 1930년을 넘어서면서 그 노령 러시아 영토 내에서의 그 독립군 활동이 여의치 않게 되니까 그래서 공원 장군은 둔전을 달라고 합니다. 네. 러시아 정부에. 네. 그래서 땅을 달라. 나의 동지들, 네. 다시 말해서 나와 함께 싸웠던 이 네. 우리 부대원들 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둔전을 일구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이제 레닌 정부의 또 어떤 새로운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양한 관료들이 모든 관료들이 전부 우리 조선의 독립을 원하고 뭐 그렇지는 독립군을 않겠죠. 그렇지는 네. 그건 그렇죠. 세상에 네, 그런 네. 건 없습니다. 예.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공무원들의 입장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당신은 뭔데 난 모르겠는데.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인지 난 모르겠는데. 그 뜬금없이 와가지고 왜 땅 달라고 땅 달라고 하는 거야. 네. 그때 홍준 장군이 이제 2020년 네. 22년 네. 1월달에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그 극동 피아파 민족 대표자 회의에 네네. 참가하게 됩니다. 네. 홍준 장군은 우리 독립군을 대표해서 대표자로서 모스크바에 열리는 이제 그 회의에 참가하게 되고 네. 조선 독립의 필요성 어떻게 하면 조선 독립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가를 열변에 또 토하고 네. 그 회의 말씀을 하시죠. 네. 그때 레닌으로부터 권총을 그 유명한 사진 속에 있는 권총을 예. 이제 받게 됩니다. 선물 받게 됩니다. 그 고려문화원에서 본 그 사진 속에 속에 있는 권총이 그거죠. 권총이 그게 22년 1월에 극동 지역 피아파 민족 대표자 네. 회의에서 네. 받은 그 총. 그 사진은 그 직후에 네.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총이 아주 새 총이잖아요. 네. 사진 속에 보면. 그걸 받게 되고 그때 물론 이제 권총과 독립 자금을 또 지원받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홍준 장군 입장에서는 이 레닌은 비록 네. 이제 1924년 죽지 않습니까? 레닌은 죽었지만은 당시 레닌 정부 하에 있어서 레닌의 권위는 네. 대단하니까 네. 그 시베리아 그 연해주 시베리아에 있는 그 말단 그 공무원들 러시아 네. 공무원들한테 권총을 딱 보여줍니다. 그 둔전을 요구할 때, 네. 야 그걸 우리가 왜 너한테 줘야 돼? 했더니 레닌한테 받았던 권총을 다 보여주면서, 자 보여주면서, 이 봐라. 이 소비에트는 우리 독립군이 이렇게 독립군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건 저의 네네. 내피셜인데
우리 독립군의 피값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제 갈로 열고 네. 우리는 일본 놈들이라는 치가 들리는데 일본 놈들하고 그 백이파, 백군이랑 이렇게 짝짝충이 되어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싸웠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갈로 닫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지금 건설된 거 아니냐. 네네. 이제 봐라. 그리고 딱 총을 꺼내죠. 그랬더니.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 공무원들이 더 이상 질문을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뭐 거짓말 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뭐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로는 네. 그러니까 그 홍문호 장군의 그 어떤 기세, 그 기계, 그 어떤 아우라, 네. 그 눈빛에 네. 사실 압도당하고 그리고 탁 내놓는 그 레닌의 그 선물 거기에 이제 둔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럼 거기서 독립군 동지들하고 함께 둔전 일구며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농부로서 또 생활을 네. 하게 되는 거죠. 뭐 절치부심, 권도중립하며 네. 그것도 우리 중요하죠. 다시 싸울 것이다. 네. 그럼 그 기간은 얼마 정도 돼요? 그게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네. 이 국제 정세가 너무나 급박하게도 하고 네. 이 이제 전쟁을 향해서 그냥 치닫습니다. 네네.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네. 전운이 감돕니다. 네네. 그게 마치 내일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 내일이 1년이 되고 그 다음 해 네네. 야 이거 올해는 이제 해가 바뀌었는데 올해는 전쟁이 날 것 같아라는 그런 그 두려움 속에서 네네. 사실상 국제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네네. 아니야 다를까 37년이 딱 되니까 네. 일본은 그 군국주의 일본은 그 영토 야욕을 보입니다. 네. 중국과 대일 저기 중국을 네. 침공하지 않습니까? 예. 37년 7월 때 네네. 이 중국을 이제 침략해 들어갔죠. 그때 그 당시는 이제 스탈린 정부입니다. 네. 스탈린이 예. 이제 최고 지도자일 때 스탈린 정부 입장에서 정말 화들짝 놀랍니다. 화들짝 놀랍니다. 이제 연해주와 이 시베리아 네네. 러시아의 동쪽 네. 영토는 이제 안 그래도 일본하고 좀 해봐서 뜨거운 맛을 좀 보긴 본 것 같은데 제대로 대륙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소련은 좀 화들짝 놀랐겠네요. 네. 그래서 8월달에 곧 그 일본과의 어떤 그런 그 불씨를 네. 사전에 좀 제거한다라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네. 8월달 바로 스탈린과 몰로토프가 서명한 강제이주 명령서에 사인을 하게 되고 그 명령서에 따라서 갑자기 그거 오는군요. 중앙아시아를 이주하게 되고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우리 고령들은 아이고 그러니까 짧게 정리를 하면 이제 지역의 이동으로 보면 평양에서 태어난 홍범도 장군이 강원도 사찰에서 비구승과 함께 눈이 맞아 속세로 돌아와 결혼하고 처가가 있는 함경도에 일단 정착을 했으나 독립군 지원을 했었고 해산이 되니 대한제국 군대 지원을 했는데 해산되고 나니 이제 포수의 길을 걸었고 포수하려 했으나 또 일제 그 탄압으로 강을 건너 지금은 중국 땅으로 넘어갔고 거기에서 지역적으로 이제 서진을 한 거예요. 자이반 타이반. 그러다가 37년에 일본이 이제 중국 대륙으로 들어오니까 뜨거 이거 큰일 났다. 우리부터 일단 먹고 살고 보자 하여 당시 거기에 있던 우리 조선인들을 강제 이주시킨다고 기차를 태워서 이렇게 보낸 거네 그러면 카자흐스탄으로. 네. 그게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의 이주 역사 시작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독립운동을 못했겠네요.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 정착을 해서 그때 2020 몇 년에 그 홍범도 장군 유해가 우리나라 성원될 때 저도 그때 알았는데 홍범도 장군의 말년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극장보였었나요? 네, 고려극장. 고려극장. 지금도 있는 고려극장? 맞습니다. 그러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를 했어요. 강제 이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홍범도 장군은 바로 고려극장에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하나 좀 짚어드려야 되는 게 네. 홍범 장군이 이제 우리 고려 동포들과 같이 중앙아차로 오게 네. 됩니다. 이제 지금 거저로다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네. 우리가 여기 오고 난 뒤에 4년 뒤에 여기 뿌리 내리기도 전에 1941년에 2차 세계대전 네네.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여기서는 대조국 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대조국 전쟁. 조국 전쟁. 예, 예. 그 대조국이라는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벨리키아 아체스니 바이나 B라고 이렇게 예. 통상 이야기하는데 예. 대조국 전쟁이라고 우리가 번역합니다. 네네. 그게 이제 2차 대전이고 네. 또 독소 전쟁이기도 한데요. 네네. 그때 홍문호 장군이 나를 군대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아, 네네. 41년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말씀 드리냐면은 그게 지금도 그 우리 그 신문에 지금 현재 고려일보 신문에 홍문호 장군이 쓴 글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그게 그 당시에 그럼 고려일보가 있었고 그 당시 고려일보에 홍범도 장군이 기고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기고를 했습니다. 그 글이 남아 있고. 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연해주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그 항일 독립운동의 근거지 역할을 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거기는 수천 개 그 학교들이 세워졌고 네. 우리 동포들이 있는 마을에는 네. 우리 한국어 교육이 진행이 되었었고 네네. 그리고 원동 사범대학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네네. 정작 우리 고국에는 일본이 무단 통치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거의 뭐 질식할 수준으로 우리 문화가 말살되고 있었지만 연해주 지역은 오히려 수백 개 수천 개 학교가 만들어지고 네. 그게 20년대거든요. 네. 그리고 대학까지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극장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고려극장이 네. 잠깐 여기서 신문도 있고 저는 이게 믿기지 않는 게 37년도에 이제 강제 이주가 된 거예요 이쪽으로. 네. 41년도에 2차 세계대전, 이 서방세계에서 말하는 대조국 전쟁 이 발발하니까 홍범도 장군이 우리 대한제국 군대에 입대하겠다 했던 것처럼 나 전쟁에 나가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전해진 게 아니라 41년도 고려일보에 홍범도 장군이 기고한 글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고 하나 더 37년에 강제주 됐으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을 거고 정신 없었을 텐데 우리 고려인들이 어떻게 신문을 만들었죠? 그게 이제 어떻게 신문을 만들었을까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그 민족적 영향이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41년에 고려일보에 기고를 할 정도였다면 매체력도 있었고 놀라운 일이네요. 연해주에서부터 네. 우리 동포들이 신문을 그 신문 매체를 몇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서 지금 우리 고려일보는 이제 그 당시에 선봉이라는 신문이 네네. 이름이 제호가 바뀌어져서 지금 고려일보라는 이름으로 이제 당시엔 선봉이었어요. 그 당시엔 선봉이었습니다. 연해주에서 이 선봉이라는 신문은 연해주 공산 당기관지 그 성격을 가지고 그 있었어요. 선봉의 서자 할 때 그 선봉. 예, 예. 연해주에서부터 선봉이라는 그 기관지 신문이 있었는데 예. 그게 강제 이주되면서 이쪽 그 카자흐스탄으로 같이 그 편집진이 왔고 네. 제작진이 네. 그리고 고려일보로 개칭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몇 년도에 바뀐 건가요 이게 고려일보로? 고려일보는 이제 소련 해체되고 91년에 고려일보로 이제 그리고 91년에 그 전까지 그러면 91년에 고려일보가 됐죠. 이름이. 홍범도 장군이 기고할 당시에는 선봉이었겠네요. 그때 레닌 기치. 아 레닌 기치. 예. 아 선봉이니까 예. 깃발을 높이 세워라 레닌 기치. 근데 이게 그 러시아 말로 나온 게 아니라 우리말로 나왔다는 거죠. 일간 신문이었고요. 오 일간이었어요. 일간으로 우리말로 일간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하여튼 거기 홍범도 장군이 기고했다. 네. 그 내용이 예. 나 입대하겠다, 싸우겠다.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홍문도 장군은 양반집의 자제가 아닙니다. 네네. 네. 네. 그야말로 기층 민중이 네네.
그 당시 우리 평균적인 네. 그 당시에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 평균적인 어떤 그런 지식 수준은 문명자가 훨씬 더 많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문호 장군이 가졌던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네. 또는 국제 정세를 보는 시각과 그걸 해석해내는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능력이라 할까? 네.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내가 비록 연해주 우리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져 중앙아시아에 왔지만 지금 현재 그 독일이란 나치란 지금 파시즘 당시 파시즘은 독일 나치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이 두 개가 파시스트였잖아요. 네네. 물론 이탈리아도 있지만 네네. 이놈들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우리의 적이 아니 독일은 우리 적이 아니잖아. 네. 우리는 일본 놈들이 만약에 러시아 땅에 쳐들어왔으면 저 일본 놈들을 어떻게 쓰든지 무찔러야지. 네. 조국 독립이 오니까. 근데 독일은 우리 그거 아니잖아. 네네. 라고 해서 상관없는 일에 왜 네. 국민병력이 끼어들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네. 이 독일과 일본은 그 이제 이름이 다른 하나의 네. 몸뚱아리를 가졌다고 네네. 생각을 네. 했던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주축국 예, 그거죠. 예. 네. 주축국이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네.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 둘이 지금 손을 잡고 그놈이 그놈이다. 예, 그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국제 정세나 또는 이런 거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수준이 네. 그 뭐 전문적으로 뭐 정치학이나 국제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들 네. 그 이상의 해안을 가지고 계셨다. 그게 이제 당시 레닌 기치 네. 그 일간지에 홍범도 장군이 쓴 글을 보면 그게 드러난다.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입대를 해요. 입대를 하는데 거부당합니다. 아, 왜 거부당합니까? 난 전투에 참가할게. 군인으로 받아줘. 네. 했는데 러시아 측에서 안 돼. 네. 오, 그 이유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몇 살이었어요? 37년에 이주해 오실 때 네. 68세였거든요. 아이고. 1868년생이세요. 1868년생이 1868년생이십니다. 그러면 37년 연해주월 당시에 68세였다고요? 68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70세 넘었는데? 그러니까 70 노인이에요. 그러면 보고 나는 여전히 총을 들 수가 있고 네. 그 누구보다도 막 눈물 나려고 그래. 잘 싸울 수 있다라고 나를 군에 받아달라고 합니다. 저 파쇼들이 준동을 하면은 우리의 조국 독립은 요원하다. 네네네. 저 지구상에 저 파쇼들이 그래서 나를 받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러시아 징집관이 네. 당신은 연세가 너무 많습니다. 어르신 집에 가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홍 장군이 그러다 결국엔 돌아와서 거부당하고 난 뒤에 와가지고는 네. 이제 신문에 네. 기고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기고문이 남아 있고요. 그러면 그 남아 있는 기고문이 입대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 징집 거부 당한 뒤에 쓴 글이에요. 그렇죠. 아니 참 이게 여기 카자흐스탄에 사는 분이든 서울에 살고 있는 저든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 와 공부를 하다가 이른바 주저앉고 여기 있는 분들과 어울려 함께 사는 분이든 제가 물컥한다 말씀드렸던 게 홍범도 장군이 연로에서 돌아가신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해주에서 이쪽으로 강제 이주당할 때 당시 나이가 이미 60대 후반이었고 41년도에 2차 대전 나 입대해가지고 걔들하고 싸워야 돼. 나 받아줘. 했을 때가 70살이 넘었을 때 몸은 그러하나 그러니까 나이가 그 사람의 정신과 뜨거운 가슴과 꼭 같이 간 건 아니구나 는 거를 또 새삼 깨닫게 해주는 분이네요. 그래서 그러면 징집 거부당했어. 자원 입대하겠다고 했더니 그 이후에 그런데 이제 홍문호 장군 이제 여기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의 어떤 그런 탁월한 해안이나 네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뿐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가슴이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네네. 동부사의 어떤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네네네. 난 그 대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봉오동 전투를 이끌고 홍은도 부대를 이끌고 청산리 전투를 또 연합작전을 통해서 대성을 거두고 그런 화려한 홍범도도 있지만 네. 자기의 그 그렇지. 그 동료들과 함께 둔전을 일구고 땅 줘. 예? 그 기계 있게 땅 줘. 우리는 둔전을 일궈야 된다는 그거 하나와 네. 또 이 중앙아시아도 또 이게 어떻게 든 역사의 아픔이긴 한데 당시 러시아의 그 정치적 암흑기가 시작되거든요. 네네. 스탈린의 그 정치적 탄압기가 시작됩니다. 네네. 30년대 그 정치적 탄압기에 우리 고려인들뿐 아니라 러시아 땅에 사는 수많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네네. 이제 탄압을 당합니다. 네네. 가장 많이 그 희생당한 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지구상에 가장 공산주의자들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스탈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현실적으로 가야 됩니다. 네네네. 내가 훈수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한 수를 잘못 두게 되면 이 나라가 이제 그 당시에 네. 이제 그 수많은 그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이 자유롭게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백가쟁명식으로 이 아이디어 한번 들어보고 저 아이디어 들어보고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뿐더러 이것저것 다 테스트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군국주의를 치닫고 있고 서쪽에서는 독일이 아예 히틀러라는 나치 독일이 괴물이 등장해가지고 대놓고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스탈린이 취했던 것은 이 길을 선택을 하면 이 정책을 선택을 하면 두 번째 정책, 세 번째 정책은 그거는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정치적 이제 반대파들에 대한 탄압이고 정치적 대 암흑기가 되는 거. 그래서 그렇지만 혁명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스탈린 동지 이게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정책이 맞다라고 하니까는 이 사람들은 반대파로 몰려서 사실상 탄압을 숙청당하는 거죠. 그게 이제 스탈린 시대의 정치적 탄압기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당하고 대표적으로 민족적 단위로서 탄압당한 게 우리 고려인들입니다. 고려인이 왜 탄압당해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어떤 그런 충돌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 연해주에 그 엄청난 공격을 많이 합니다. 친일 단체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 상황에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른바 그 밀정도 심고 이단질도 하고 맞습니다. 밀정도 많은 밀정을 집어넣고 그래서 하였다. 다시 홍범도 장군으로 다시 돌아가서 홍범도 장군은 기계에 있는 리더십이 빼어난 훌륭한 장군이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 말씀은 그것도 존경할 만한 것이지만 그분의 그 평생을 쭉 한번 덮어보니 따뜻한 분이고 우리 동포뿐만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 주변 이웃들에게 뭔가 베풀려고 했다는 것. 하긴 둔전 요구한 것도 홍범도 장군쯤 되면 그냥 어디 가서 뭘 하든 어려운 게 뭐가 있었겠어요. 타지에 와 있긴 하지만 그런데 나 혼자 밭 일궈 먹고 잘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내 한 몸도 한 몸이나 함께 이주해온 우리 동포들 같이 가야 한다. 땅 내놔 이놈들아!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 70대 초반에 41년 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에 나 군대 가서 총 들고 싸울래? 어르신 안 됩니다. 가서 쉬세요. 뭐야? 그래서 고려일보에 비분 관계 글을 쫙 남기셨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은 그 할아버지 홍범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세가 70노인이십니다. 그러면 그렇죠. 심장은 그 20대와 똑같이 참 힘들게 사셨다. 열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그때 이제 그 고려극장에 쉽게 말하면 경비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태장순이라는 이제
태장촌 선생이 네. 극작가이기도 하고 연출가이기도 하고 고려일보라는 어떤 고려 극장의 역사 속에 태장촌 선생이 차지하는 굉장히 큰 비중인데요. 네네. 그 태장촌 선생의 부인이 이함덕, 네. 그러니까 춘향전 제 1대 춘향입니다. 네네네. 가장 뛰어나고 그 춘향전 일대 춘향이라는 일대 거는 춘향입니다. 고려극장에서 공연했던 춘향전의 일대 춘향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춘향전이 가장 우리 고려인동 부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흥부전 춘향전인 게 있는데 춘향전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춘향전이 고려인들이 수많은 꼬로즈를 집단 농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순회 공연을 갑니다. 아하. 그러면 가장 춘향전 해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또 고려극장이 춘향전을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럼요. 얼마나 환영을 받았을까? 그래서 춘향전을 탁 해서 무대에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때 연기력도 있어야 되고 그 춘향전 춘향이 역을 도맡았던 분이 이함덕 선생인데 나는 함덕이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이함덕 선생 집에서 밥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아니 그분 뵀어요? 그럼요. 오. 그 이제 할머니 이함덕. 그러시겠죠. 이제는 그 젊은 춘향이 했던 그 40년 즈음에 젊은 춘향이었으면 그때 춘향 젊은 진짜 춘향이었죠. 한 20대였으면 최고의 인기를 부과했던. 그리고 이제 2대 춘향. 아이고 복도 많으시네. 그 어른께서 또 내가 함덕이요 그러셨다. 이함덕인데 네. 함덕이요. 함덕이요. 내 이름은 함덕이요. 함덕이. 그분은 언제 작고 하셨어요? 이함덕 선생이 그러니까 2000 그때 2000 초에. 하긴 우리 원장님 여기 오신 게 90년대 중반에 오셨으니까 그때는 그러네. 점령하셨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짚어보고 있고 역사 속의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원장님도 역사의 주인공이네요. 뭐 어쨌든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분들 만난 것도 역사니까. 함께 좀 있었죠. 내가 1시간 정도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1시간 반이 훌쩍 넘고 있고요. 재밌어요. 편집할 때 좀 힘들긴 하겠다. 그래. 홍범도 장군이 이제 고려극장에 경비 겸 들어갔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건 내가 할 게가 아니라 고려극장 운영했던 측에서 와서 함께 태장촌 하시렵니까? 선생이 이제 홍문도 장군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과거에 난 그게 궁금했어. 홍범도 장군이 이제 왔어요. 아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분이 뭐 총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홍범도요. 날 성품도 아닌 것 같고, 조용히 지냈을 것 같은데 알아보는 분이 많진 않았겠죠. 그럼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태장촌 선생이 이제 홍문도 장군을 알아보게 됩니다.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사진들이 유포되어져서 뭐 하는데 홍범도라는 거는 이름은 들었겠지. 이거 입소문을 듣고 있지만 옛날 생각이 없죠. 홍범도라는 이름은 우리가 입소문으로 들었지만 그 얼굴을 모릅니다. 네, 그렇죠.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유추하고 또 어릴 때 뭐 홍문도 장군 한번 봤던 그 아름다운 그 기억을 저분 내가 어릴 때 봤던 그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홍문도 장군을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면 홍문도 장군 아니시냐?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홍범도다 하니까 이름을 모르고 얼굴을 보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홍문도 장군 아니시냐니까 내가 옛날에 그때 그 홍범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사 젊었을 때 홍범도를 내가 어릴 때 그 젊은 홍범도를 받아서 치더라도 이미 나이 먹고 이미 뭐 그냥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태장촌 선생이 알아보고는 홍문도 장군에게 이제 우리 고려극장 경비를 좀 맡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생계를 좀 이런 일을 알선하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 홍범도 장군의 식솔들이 있었나요? 식구들은? 홍범도 장군은 부인과 그다들이 일본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고 작은 아들도 이제 병사하게 되고 사실 후손이 끊겼습니다. 그러면은 홀로 생활한 게 몇 년쯤 돼요? 홍범도 장군이 이제 사실상 다 잃고 이제 혼자가 되었죠. 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그 유해 봉안이 국내로 유해 봉안이 늦어진 이유도 후사가 없기 때문에 만약 후손이 있었으면 후손이 그 동의서에 사인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후손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그건 대표할 것인가라는 문제. 그래서 고려인 다수 동포들이 이제 의견이 분분했던 거죠. 네네. 과거는 예, 그런 스토리가 좀 있게 부인 큰아들 그 전쟁통에 전투 중에 먼 세상 떠나보내고 작은 아들도 병사에서 먼저 떠나보내고 제가 아까 여쭤둔 게 홀로 이른바 호라비로 자식도 없이 산 게 몇 년 정도 그 뒤는 계속 호라비로 사셨죠. 그러니까, 그런데 호라비에 사시다가 역시 남편을 그 이제 이 독립군 네, 사별한 그 부인 그 이인숙인가 하는 그 이제 그 남편을 그 남편과 사별한 그 분과 함께 사시게 됩니다.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고려극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월급을 받게 되고 그래서 토카예프 대통령이 2022년에 한국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고려극장의 그 이제 그 인사명령서, 홍범도를 이제 그 뭐야 지주로 수위로 경비로 임명한다라고 하는 그 원본을 그의 원본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국가기록원 해외조사위원 할 때 그게 있다는 걸 사진 찍어서 이제 한국에 보고도 하고 했는데 가장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있다 없다 또는 어떤 잃어버렸다라든지 뭐 어떤 가타부터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이제 그걸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갈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로 그 원본을 우리 정부에 선물했습니다. 그걸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 진위 여부 혹시 어디 있는지 모스크바에 있는지 저 아니면 저 페테르부르크 그 문서 보관소에 들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여기에 문서 보관소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실제로 원본이 아직 살아 있는지 잃어버렸는지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실체는 확인을 했는데 있는 걸 확인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계속 여기저기 막 찔러봤는데 그렇죠. 우리 정부에서 이제 그걸 답을 안 하더라. 알고 보니 알고 이들이 깜짝 쇼를 하려고 여기 까지아 대통령이 한국에 가서 문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정상회담을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딱 하려고 했다. 그런 거 원본은 지금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 귀한 문서네요. 그러면 홍범도 장군이 고려극장에서 이제 경비원으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일을 할 당시에? 그때 이제 홍범도 장군이 이제 그때 시기적으로 어디다 할 거 없이 심지어는 미국마저도 배고픔이 일상이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처럼 하루 세 끼를 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픔은 일상이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고려극장에 이제 그 도둑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아니 홍범도 장군이 경비인데 도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 귀한 게 있나 싶어서 그 현지 이제 주민들 젊은이들이 이제 도둑질 하러 들어온 거죠. 그때 이제 홍범도 장군이 칠순노인네신데 그 홍범도 장군이 이제 그 도둑들과 맞서 싸웠다고 해요. 그때 좀 부상을 좀 입으셨는데 이제 그 끝으로 결국 이제 운명을 하셨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홍범도 장군이 돼지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를 잡으셨어요. 나머지 한 마리는 내가 줬거든. 장례 할 때 이 돼지 잡아라 하고 한 마리를 먼저 잡으셨어요. 그거 잡으시면서 이제 나도 마치 본인의 그 운명을 예상이라도 하셨던 것처럼 돼지를 잡아서 그게 동포들하고 나눠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저 나머지 한 마리는 내가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곧 죽으면 당시 70대면은 장수한 분이고 그렇군요. 우리가 이렇게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원장님 뒤에 고려인 역사 교실 주관 장소 고려문화원 주제가 이거군요. 홍범도와 고려인의 역사. 이게 언제 했던 거예요? 저희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자, 우리가 얘기를 좀 했는데 궁금한 거를 다 여쭤보지 못한 것도 있고 또 말씀하고 싶었는데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씀 다 못하신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얘기를 할까요? 우리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니 뭐 형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뭐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거는 선생님 인터뷰 2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뭐 각본 대본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하다 보니 어떻게 처음에 얘기가 홍범도 장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쪽으로 가닥 잡아가지고 저도 역사 공부를 잘 했고 일반하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내용도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끝은 좀 아니긴 한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최근에 이 역사적 판단, 뭐 정치 상황 이걸 떠나서 홍범도 장군 관련한 좀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육사에 뭘 어떻게 하고 뭐를 하고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걸 떠나가지고 인간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하고 배불리 먹고 싶어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앞에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어떤 꽃길을 걷고 싶어하지 행복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거창하게 말하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또 뭐 이렇게 소소하게 말하면 나의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마을 사람, 우리 지역, 우리 나의 어떤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런 공동체 구성원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에 그 원인이 만약에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다, 일제 식민주의자라면은 거기에 반대해야 되지 않냐, 그게 한거해야 되지 않냐. 그 길은 분명히 형국의 길이거든요. 그렇죠. 어려움의 길, 고난의 길이에요. 가시밭길입니다. 가시밭길을 간 분들, 그분들이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미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정부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 조국의 독립이 좀 보탬이 되려고 했고, 중국 땅에 있던 동포들은 어떻게 해서든 중국 정부에 그게 장개 쓰기든 모택동이든 누구라도 독립 자금을 주거나 무기라도 하나 사주면 어떻게 해서든 그걸 우리 독립을 위해서 러시아 땅에 살고 있던 그 많은 우리 동포들은 어디 하소연할 때가 좀 지원해줘. 무기라도 하나 사줘. 모든 각 지역에 사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중국의 독립을 위해서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 어디에 살았던 간에 그분들 해외에 살았던,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에 살았던 많은 동포들, 독립운동가들, 또 해외로 독립운동의 거점을 옮겼던 그 독립운동가들은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다 이제 귀했다라는 거고, 그 가시밭길을 스스로 갔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들이 비록 어떤 외교적인 독립운동에 좀 치중했다 그런 노선을 밟았다 할지라도, 또는 무장 독립운동 노선을 밟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노선이 있지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네네. 존경해야 된다. 자기 일상적인 삶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일정 정도 포기하고 가시밭길을 걸었던,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갔던 분들에 대해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는 편애하면 절대 안 된다. 존경해야 된다. 그게 비록 홍범도뿐 아니라 그 누구도 미국에서 활동했던 중국에서 어디에서 활동했던 상관없습니다. 그거 하나만큼 우리가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면 요즘 워낙에 야박하게 서로 진영 노리 내세우고 그러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생각했거든요. 잘 들으셨죠? 야 말이야 그 빨갱이였어, 아니야 친일파야, 아니야 독립군에서, 이런 게 아니라 당시 실 상황이 있으니 나보다는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우리 민족, 우리 결여라고 해도 되고요,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은 분들은 어디서 활동을 했든 잠깐 어디에 발을 담갔든 일단 존경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역시 고수십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밤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요. 다시 카자흐스탄에 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진 않은 것 같고, 한국에 오시면 한 번 더 하죠. 왜냐면 지금이 3월입니다. 3월 오늘이 20 며칠인데 홍범도 장군의 기일이 10월 27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월 25일. 아, 25일? 아이, 난 27일인 줄 알고. 27일이면 제 생일이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홍범도 장군은 물론 해는 다릅니다만 세상을 등졌구나. 그래서 요거 핑계로 10월 20 하순께 한국에 와서 한번 다시 촬영하자. 좋습니다. 홍범도 장군 파트 2로 기일에 지응하여 좋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했죠. 좋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분위기에 이런 내용을 갖고 촬영한 건 처음인데 뭐 어떻게 되겠죠. 이거 우리 원장님께 아주 유용한 콘텐츠로 뭐 유튜브 채널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말들 하다 보면요, 뭐 찍으면 다들 좋아요, 댓글, 구독, 좆댓구, 아이고 해주시고요. 일단은 우리 원장님 채널에 올릴 것 같고, 저는 다음에 혹시 가공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꼭 이 얘기는 해야겠다. 그런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가 광복 80주년인데 우리가 홍범도 장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광복의 그 어떤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홍범도 장군 같은 분도 계셨지만 사실은 그 다수의 그 이름 없는 홍범도 부대원들 우리 그분들 이름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총을 들기 위해서는 그 뒤에서 누군가는 그 구멍난 양말 그리고 또 구멍난 그 옷을 손바지를 그 바느질을 누군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그 후손이 사실 고려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려인들을 그 이름 없는 독립군의 후예들이다 이런 시각을 좀 고려인들이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1937년도 강제이주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 이미지는 이제 조금 버리시고 그렇게 좀 올해를 계기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국을 콕 찌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못다 들은 얘기 또 못다 하신 말씀은 다음에 2부에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뵙죠.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녹화가 되나 모르겠다, 사장님. 그런 거 있지? 예. 아유 잘 됐는데요? 내가 좀 볼 줄 알아요.